방송통신위원장 새롭게 이동관 특보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소문이 무성하더니 하마평에 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언론계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방송 장악 시도, 언론 장악 시도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언론계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방통대군이라고 불렸죠. 네.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전 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주도했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이 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흘러간 옛 노래 같이 취급됐던 사람이 다시 등장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계에서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생각 들고요. 2009년 12월 14일 국정원이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 문건을 보고한 당사자가 홍보수석이라고 거기에 적시돼 있어요. 그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홍보수석이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요, 이른바 방송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연예인들 블랙리스트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블랙리스트 중에 한 사람도 여기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랬던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사 프로그램에서 모두 다 정리되는 과정들을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보내는 목적은 너무 뚜렷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S, MBC. 지금 이관섭 아까 국정기획수석 말씀드렸지만 언론계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상파 방송사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시나리오가 거의 100%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MBC나 박문진 이사나 아니면 KBS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려고 덤빌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전까지 최대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 지형을 만들려고 저는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건 뭐냐면요. 대통령실에서도 언론판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네, 민주당도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 언론은 중립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게 골짜기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이렇게 불리하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내년 총선에 맞춰서 착착 진행 중이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또 옛날 같은 또 그 잘못된 버릇, 블랙리스트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시민단체 감사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노조 지금 탄압 얘기 나오는데 이명박 정부 시즌2가 다시 시작됐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정성, 자격 논란을 떠나서 일단 아들 학폭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이 문제로 낙마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낙점하는 분위기,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파 쪽에서 봤을 때는 방송 통신 환경이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몇 달 전부터 국민의힘과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공정 언론 시민연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예, 패널 성향에 대해서, 진행자의 성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예전에 그 일도 해봤으니까 방송을 좀 보수파 쪽에 또한 대통령 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기반을 잘 마련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 지금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죠. 네. 이분이 과연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방송과 통신의 자유, 공정성,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예. 라는 것이 설립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과연 이동관 특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여야 눈치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갖고 이렇게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방송을 장악하는데 본인의 여러 가지 실력과 노하우를 발휘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저도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홍 글씨가 겁내지 돼가지고 마세요. 예. 자, 장성철도 이제 뭐 정리해라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동관 수석 아들 학폭 문제가 전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은 인권위에 피해 학생 2명이 진정서를 냈어요. 네. 그 진정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고 들어봤더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학폭을 행사한 그 이동관 수석의 아들이 4-5명에게 학폭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중에 2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안 때릴 테니까 네가 가서 쟤를 때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사자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 학폭 문제는 해결됐어, 끝났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여러 문제를 좀 삼으려고 했었는데 문제 삼는 일들이 조금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또한 피해자 학생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인권위 진정서가 만약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하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문회 지금 2번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인권위 진정서를 쭉 읽어주기만 해도 되게 좀 경악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또 여러 가지 뭐 증인으로 나와서 네. 본인이 당했던 얘기를 말을 하면 과연 이것이 청문회에 통과될 예. 수 있을까? 여론도 달라진다.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김사한 평론가님이 대통령실이 이 학폭 문제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데 정면 돌파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럼요. 왜 몰랐겠어요? 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볼 때 아, 이건 심각한 거 아니네. 아. 이거는 정순신하고는 다른 거네. 이렇게 판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순신 변호사는 아버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고 이거는 그냥 아들은 아들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대통령은. 근데 그 왜 지금 임명했을까? 이렇게 서둘러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상현 방통위원장 뭐 검찰이 기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유죄 네.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임기가 7월 말이에요. 이제 굳이 지금 6월이잖아요.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면은 나중에 뭐 퇴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2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지금 바로 면직 조치 시켰거든요. 예.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제가 볼 때는 한상희 위원장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해 놔요. 근데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서 방통위원장으로 그대로 있어요. 방통위원장이 졸제 2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2달 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2명의 방통위원장을 방통위 직원들은 모시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임명해서 최대한 빨리 언론판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 크게 총선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언론계를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시나리오나 아니면 욕심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이런 방식으로 방통위원장 임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저렇게 전력을 갖고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런 얘기 계속하면 그 장 수장께서는 색깔이 없는 걸로 구분이 됐는데 저는 색깔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됐더라고요, 이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부당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 내고 그랬었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까지 마쳤어요. 그랬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단순히 기소됐다고 해서 기소된 사람이라고 면직 처분하고 새 위원장,
그것도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고 독립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런 기관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안 좋은 역사로 전 기록될까 봐 걱정됩니다. 예. 아까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을 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네. 그때 이동관 수석은 청와대 언론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아주 막강한 자리에 있었죠. 네, 그러네요.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 이야기했는데 방통위도 좀 상황이 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통위의 핵심 요직이 소위 MB 정부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윤 대통령이 조성은 감사교육위원장을 방통위 사무처장 임명했는데요. MB 정부의 아까도 언급됐던 소위 언론 장악,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같은 판단을 해서 같은 시도를 만약에 한다. 김수환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2022년과 2010년 당시는 좀 언론 환경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예전에 했던 일들이잖아요. 했던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배웠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게 물론 이제 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도 요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었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똑같은 정치 패턴을 지금 가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조만간에 틀림없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아마 저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걸 피해가는 방법만, 기술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참 한탄하게 되고요. 계속 정권들을 바꿔가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좀 더 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좀 덜 벌어졌을 텐데 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언론을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계 내부에서도 그냥 순치되고 대통령실 바라보면서 겁내하면서 얘기할 건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할 말 제대로 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 비판하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네. 색깔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장 소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설사 이 MB 정부 시절의 그 언론 장악 시도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다면 그때와 지금은 언론 환경이 좀 많이 다른데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언론 환경은 다른데요.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심의 의결 사항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편에 대한 승인, 지상파의 허가, 재허가 이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볼 수밖에 없죠. 광고 문제도 지금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방송사들은 우리 OBS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상당히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과 일들이 벌어졌었고 2020년 3월 달에 권경혜 변호사라고 아시죠? 네네.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한동훈은 나쁜 X야. 내쫓아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도 저는 좀 마찬가지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참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방송은 국민 거잖아요.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방송 장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다 예.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패널 바꾸고 사회자 바꾸고 방송 장악해서 예.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지지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제발 정권을 가진 분들, 권력 가진 분들 방송 탓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OBS 저랑 같은 색깔로 분류되면 어떡하려고 해요. 걱정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짧게 그러니까 해주시죠. 예. TV조선 보도가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지금은 많이 낮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네. 어땠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재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승인을 안 내준 것도 아니고 재승을 내준 거잖아요. 근데 마치 본보기 삼듯이 먼저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서 문제 제기하고 보란 듯이 수사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나쁜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국민들이 장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